어, 한번 쭉 쓰면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좀 집중력이 더 높은 것 같아서.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1400년에 왕이 돼가지고 1418년까지 18년 동안 왕 노릇을 해요. 어, 태종은, 태종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왕, 그래, 왕. 왕자의 난. 네, 왕자의 난으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 이제 탄탄하게 만들려고. 에이, 그치.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했다. 이 왕권 강화 차원에서 태종이 한 거, 공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들을, 그렇지, 혁파. 그리고 이 태종이 자나깨나 경계했던 거. 왕의 외가댁 식구들 뭐라고 하죠? 외척이라고 하죠. 외척을 제거. 태종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원경 왕후 민씨였죠? 이 민씨는 여흥 민씨인데 명문 가문이라 그랬죠? 민씨 없나 여기? 이 여흥민 씨 중전이 3명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조선시대 여흥민 씨 중전인데 여흥민 씨는 남동생들이 넷이 있었다 그랬죠. 민무구, 민무질, 민무휴, 민무회. 근데 이들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태종이 세자한테 양위하겠다고 했을 때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하는데 민무구, 민무질이 피식 웃었다. 예,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이런 태종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 외척들, 그 민무구, 민무질 형제들을 다 유배를 보낸 다음에 사약을 매겼어요. 나중에 자기가 죽고 어린 세자가 왕이 되면 그 왕의 외삼촌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거를 미리 이제 경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 단도리를 친 거죠. 자, 그리고 태종의 정책들은 일관되게 다 왕권 강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것도 알아두세요. 사간원을 독립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간원 독립? 사간원이 뭐 하는 기관이었는지 기억나요, 혹시? 사간원은 간관이라고 불리는 관리들이 여기서 일을 해요. 간이 뭐죠? 간? 간한다. 어? 그죠. 임금님이 잘못한 거 있으면 신하들이 바로 잡는 거를 간한다고 하죠. 그죠? 자,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간원을 독립시켰대요. 이걸 어디로부터 독립을 시켰을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고려시대 정치 상황을 정치 기구 이름을 좀 알아야 돼요. 고려시대에 그 가장 핵심 정치 기구로 그 중서문화성이란 기구 기억나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런 기구가 있었는데 이성육부라고 했죠. 기억나나? 기억 안 나요? 이 중서문화성에서 일하는 관리들이 여럿 있는데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을 재신이라고 불렀고 두 번째 그룹을 낭사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재신이란 그룹은 글씨가 좀 작나? 재신이란 그룹은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을 말해요. 오늘날로 치면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들 얘기해요. 이 재신에 해당하는 관리가 5관리가 있어요. 오제라고 부르는데 뭐 문화시중 기억나요?
이 문화시중이 오제 중에서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 영의정이에요. 문화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화성사 해가지고 다섯 재상들. 조선으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은 의정부 삼정승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으로 치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국정, 나라의 정치를 총괄, 디렉팅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들이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은 마지막에 누가 도장 찍고, 왕이 찍고. 근데 왕이 도장 찍기 전에 왕이 도장 찍을 문서의 어떤 이런 초안들을 잡고 왕에게 올릴 문서, 안 올릴 문서를 거르고 논의하는 작업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죠. 자, 그리고 낭사는 3품 이하의 비교적 품계가 낮은 관리들이 낭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 때 낭사라고 불리던 이 신하들을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사간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 거예요. 네. 이 사간원, 그러니까 낭사에서 했던 일들은 왕권을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견제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왕이 잘못했을 때 왕에게 따지는 간쟁.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은 그거를 봉투에 봉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봉박. 왕이 이제 막 과거 시험 급제해가지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하급 관리들 자기 측근으로 키워가지고 자기 세력으로 삼을 수가 있죠. 왕이 마음대로 인사를 휘두르지 못하게 인사 임명 동의에 이 강관들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서경이라는 권리. 자, 이런 권리들을 이 낭사, 사간원이라고, 조선시대 사간원이라고 불리는 여기 관서에서 했는데, 자, 문제는 고려시대 때는 이 낭사들이 중선문화성이라는 기구에서 누구랑 같이 있어요? 숭계가 높은 이 제신들이랑 같이 있죠. 그죠? 왕은 절대 권력자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과거 시험 합격하고 벼슬길에 나아간 다음에 짬을 좀 많이 먹어서 1급, 2급 이렇게 높은 공무원들이 되면 왕 말을 듣긴 듣지만 고지고대로 다 들을까요? 안 들어요. 지들끼리 막 세력을 키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지들끼리 파벌을 나눠가지고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해도 고지고대로 안 듣고 심지어는 신하들 권력이 세지면 지들끼리 편먹고 왕을 막 끌어내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신하들이 머리가 커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 낭사라는 관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들이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네 상품 이하의 낭사들이 어느 순간에는 또 일로 올라가게 되죠. 승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아무튼, 자, 이들이 지금 한데 어우러져 있으면, 한데 뭉쳐 있으면은 얘네들이 자기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왕을 흔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고위관리랑 붙어 있는 낭사, 그러니까 사관원이라는 이 기구를 따로 얘네랑 분리를 시킨 거예요. 이게 사관원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 자, 그리고 육조 직계제라는 걸 실시하죠. 왕이 있어요. 의정부 재상들이 있죠. 이제 중성문화상이 아니라 의정부죠. 조선시대 때는. 그리고 육조라는 행정부서가 있죠. 2호 예병 형공. 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 직접 명령을 내리면 육조의 우두머리들이 누구예요? 각 2조의 우두머리, 병조의 우두머리 뭐라고 불러요? 판, 판서라고 하죠. 판서. 이 판서들이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정부를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치죠.
왜 이렇게 하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왜 뽑았어요? 자, 뽑으나 마나 하게끔 얘네를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그냥 왕이 육조랑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이방원이, 태종이 정도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죠.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 의정부 재상이었잖아요. 자, 재상의 권한이 커지다 보니까 왕의 권한을 막 넘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태종은. 그래서 재상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육조 직계제. 근데 이거는 뭐 왕의 권한은 강화될 수가 있는데 문제점이 또 있겠죠. 이 육조가 조선 팔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군사에 관련된 거, 인사에 관련된 거, 재정에 관련된 걸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할 일이 어떻게 돼요? 아주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도 재상들한테는 권한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게 태종이었다. 자, 태종은 이렇게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네. 또 태종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면서 경복궁에 머물기 싫어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궁궐을 하나 짓는데 그 궁궐이 뭐죠? 창덕궁을 건립하죠. 그렇다고 경복궁을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해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경복궁이 오히려 초라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외국 사신들 오면 중요 행사들은 경복궁에서 했단 말이에요. 창덕궁에 머물지만. 그래서 경복궁 건물이 당시에 390여 칸이었다 그래. 근데 이거를 거의 2배 가까이 늘려요. 770칸으로 증축을 해요. 경복궁 가본 사람 있어요? 가면은 거기 연못 있고 이런 건물 있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그렇게 깊숙이까지 못 가봤나? 본 사람도 있나? 네. 그 건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혹시? 그 2층이거든요? 1층은 조선 후기에 정조라는 임금 들어봤어요? 정조대왕 정치의 핵심 도서관 뭐예요? 규? 규장각이죠, 규장각. 그 규장각이 창덕궁 후원에 있는 건물인데, 그게 규장각 현판에 1층에 붙어 있고, 2층도 있어요, 그게. 그 건물에는 주합루라는 현판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 동양 건축에서 1층은 각이에요. 1층이 뭐라고요? 각. 2층은 뭐라고요? 루예요, 루. 뭐라고? 루. 그래서 너 이순신 장군 뭐 다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순신 장군이 배 갑판 위에서 싸우는데 그 갑판 위에 장군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렇게 뭐가 있죠. 예. 이렇게 솟아나와 있는 그런 건축물. 자, 이거를 누각이라고 하고 그 누가 달려 있는 배들을 누선이라고 해요. 다른 그 배들을 아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지휘할 수 있게 만든. 아무튼 그 이방원이 태종이 경복궁 안에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사신들 좀 경치도 좋은 곳에서 아주 근사하게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경치 좋은 옆에 연못 파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 경회루라는 건물이에요. 2층이니까 뭐라고요? 경회루. 그 경회루 주변 연못을 만들 때 그 흙을 파냈는데 그 흙을 파가지고 경회루 뒤에다가 이제 모아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산처럼 됐는데 그 흙을 모아놓은 산을 아미산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미산은 그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그 산인데 이름을 좀 근사하게 붙인 거죠. 그냥 흙 퍼다가 모아놓은 건데. 자, 그 밖에도 태종은 호패법이라는 걸 실시하죠. 호패법이 뭘까요? 호패가 뭘까요? 호패. 맞아요. 오, 좋아요.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에요. 호패를 왜 발행할까요? 맞아요. 호패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것들 챙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네. 그 호패가 나간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과정에서 세금 거두는 거나 이런 것들이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 호패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화 사업들도 이루어내는데 세계 지도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 동양에서
지금 남아있는 세계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데,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요거는 세계 지도예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 최고. 고는 옛 고자입니다. 가장 오래됐다 이거예요. 음, 네. 그리고 이제 태종이 이런 작업들을 마치고 이제 자기 왕자리를 누군가에게 이제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왕 자리에 있을 때 세자를 이제 임명을 하는데, 자, 옆에다가 태종의 가계를 좀 써볼게요. 태종? 자리 아무 데나 안 데 쓰세요. 이름이 뭐죠? 이, 어, 부인, 원경왕후, 민씨. 가족이 여럿 있었는데, 자, 큰아들이 세자로 임명되죠. 이름은 이제, 이제, 나우. 지금? 네. 자, 그리고 둘째가, 정식 부인의 아들은 군이라 그랬어요? 대군이라 그랬어요? 정비부 아들은 대군이라고 했죠? 효령 대군. 이보. 셋째가 충녕대군. 이보전. 네. 막내가 성령대군. 성령이라고도 쓰고 령이라고도 써요. 이종. 성령대군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금방 죽어요. 네. 10대 막 간 넘긴 나이에 너희 나이 때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두 부부가 슬퍼했다고 하는데, 태종은 이 자식들 말고도 조선시대 다산왕이에요. 이 자식들 합쳐가지고 총 12남 17녀를 낳았어요. 아이고, 년이래. 녀를 낳았어요. 자식을 몇 명 낳은 거예요? 29명을 낳은 거예요. 부인도 많았어요. 네. 첩들이. 자, 조선시대 이제 세자가 되면 공부를 해야 돼요.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하죠? 그죠? 집에서는 다 세자들 아니에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세자가 공부를 하는, 세자 공부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시강원이라고 불러요. 세자 공부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강원. 이 시강원에는 과거 시험 합격한 당대 엘리트들 학자들이 모여요. 그 다음에 세자에게 가르칠 교육 과정을 짜고 이제 돌아가면서 세자를 가르쳐요. 자, 세자를 가르치는 그 교육을 서연이라고 불러요. 임금이 하는 교육은 경연이라고 하고 세자가 받는 교육을 뭐라고 한다고요? 서연이라고 불러요. 서연. 여기서는 공자랑 제자랑 나눈 이야기들 논어, 맹자의 이야기 맹자, 예, 그리고 대학, 중용 이 사서를 먼저 기본적으로 배우고 다섯 경정, 오경이라고 해서 뭐 춘추, 예기,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것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사서, 오경 이런 것들. 예. 자, 근데 문제는 이 세자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예.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범적이지 않은 학생. 그래서 이 세자는 틈만 나면 서연에 빠지려고 그랬어요. 학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공부하자고 하는데 뭐 어디가 아프다. 꾀병이죠, 꾀병. 예. 아프지도 않은데.
그리고 뭐 틈만 나면은 뭐 이렇게 뭐 늦잠을 자기서 이제 서연에 빠지기도 하고, 예. 또 어떨 때는 이제 이 세자가 매 사냥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다 그래요. 매 이용해가지고 사냥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려고 들어오면, 자, 이 세자가 웬일로 먼저 들어와서 앉아 있었는데, 자, 자기 오른팔 위에다가 이 매를 이렇게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굉장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자가 공부랑은 좀 거리가 먼 행동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 태종이 굉장히 그 세자를 좀 못마땅해 했다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남자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뭐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쵸. 이제 너희들도 나오네요. 예, 여자들의 눈을 뜨기 시작한다고 남자들이 무슨 나이를 먹으면. 이제 술, 여자, 이런 거, 노름, 이런 거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이 아버지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았던 것처럼 이 세자도 여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 근데 하루는 그 중국 사신들이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중국 사신들 맞이하는 자리에 그 중국 사신들 접대하기 위해서 술 따르는 여자들, 기생이라고 하죠? 기생들이 배치가 되는데, 자, 웬 기생을 보고 이제 꽂힌 거예요. 그 기생의 첫 번째 기생의 이름은 봉지련. 욕 아니다, 이거. 자, 첫 번째 세자의 사랑이에요. 네. 봉지련이에요, 봉지련. 네. 자, 첫 번째 사랑. 네. 자, 근데 이 기생을 사랑해가지고, 궁 밖에 사는 기생을 막 그 세자에 있는 동궁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봉지련이랑도 조금 결국은 만나다가 태종이 못 만나게 해가지고 결국 헤어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세자가 평양에서 또 유명한 기생으로 이름난 소행이라는 기생을 가까이 해요. 기생 킬러예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엔 초공장. 이름이 특이하죠? 이 초공장은 상왕이었던 정종의 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종이 지금 이 세자랑은 어떤 관계죠? 세자의 큰아빠죠. 자기 아빠의 형이니까, 정종이. 자, 큰아빠의 첩을 건드린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됐죠. 예. 여기저기서 손가락질을 하고. 예. 그리고 또 7점생. 이 7점생은 자기 매형의 첩이었어요. 자, 이렇게 여자를 정말 가리지 않고 여러 여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제는 여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에서 이제 성이 안 차가지고, 그 이제 몰래 개구멍 같은 걸 파가지고, 이제 궁 밖으로 나가서 몰래 여자들을 만나고 또 돌아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세자가 궁궐 밖 출입이 잦으니까, 세자 주변에서 소위 말해서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여소를 해주는 그런 하찮은, 예, 그런 좀 고만고만한 무리들이 또 세자 주변에 막 꼬이게 된단 말이에요. 악공, 그러니까 악기 연주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한량들, 별 할 일 없으면서 여자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세자 주변에 모이게 된다고. 이거 한 나라의 세자로서, 자, 품행 좋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이게 다 태종 귀에 들어갔는데 태종이 그때마다 막 여러와 같이 화를 냈다 그래. 그래도 자기 큰아들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태종이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네. 결정적인 데는. 그러다가 이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또 선을 하나 건드리는데, 당시 이제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곽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곽선이 현직에 있는 관리인데 그 곽선의 첩을 또 건드려요. 그 곽선의 첩이 어리라는 여인이었어. 어리. 예. 자, 이 어리를 궁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이제 또 이게 또 소문이 나면서 이제 이 어리가 궁 밖으로 쫓겨나는데, 이번에는 양령이, 세자가 궁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어리를 직접 만나요. 자,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그때마다 태종 이방원은 이걸 갈라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남녀끼리? 더 만나고 싶죠? 결국은 어리를 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어리와 세자 사이에서 뭐가 생겼을까요? 아이가 생겨요. 그리고 그걸 숨겼다가 아이를 궁 안에서 낳는단 말이에요. 난리가 난 거죠. 전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런 커플이 이제 아이를 출산했고 세자랑 어리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에 자, 화가 난 태종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세자를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세자가 폐세자가 되죠. 그러면서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군 자리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양령이라는 군호를 받게 되죠. 이 어리라는 여인은 그 세자 아이까지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세자가 욕을 너무 많이 먹고 그 세자 욕을 먹으면서 어리도 덩달아 욕을 같이 먹게 되는데 이 어리가 결국은 그걸 못 견디고 자살을 하죠. 그리고 양녕대군은 폐세자 된 다음에 이제 한동안 유배를 갔다가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에는 평생을 뭐 안양이며 시흥이며 한양 근처에 여기저기 물 좋고 산 좋다는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놀러 다니다가 인생을 마쳐요. 그래도 왕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선시대 치고는 장수예요. 69세까지 살죠. 양녕대군이 폐세자 되던 날 기대를 잔뜩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 야사에 의하면. 효령대군. 그래서 효령대군은 자기가 왕이 되나 싶었는데 세자가 되나 싶었는데 양녕이 효령을 찾아와가지고는 야 너는 아니야 둘째야. 충령한테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 그 이유는 효령대군은 일찍이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 네. 자 그래서 결국은 효령대군은 그 형의 예측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세자 논의에서는 제외가 되고 태종이 왕자 시절부터 평소에 책을 한번 읽으면은 책을 놓질 않아가지고 저 밤새도록 책을 읽어가지고 눈도 나빠지고 건강을 해친다고 집에 방에 있는 책을 다 치워버리라고 했을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던 누구? 이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뭘로 즉위하죠? 네, 세종대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어, 양녕대군을 모신 사당, 그러니까 절이 아니라 그 사당할 때 사자, 제사 지내는 공간에 사당할 때 사자, 양녕대군을 모시는 사당이 저기 저 그 방배동이라고 죄송합니다. 상도동이라고 들어봤어요? 동작구에? 흑석동 상도동 들어봤나? 중앙대 있는데 못 들어봤나? 상도동 김영삼 몰라요? 처음 들어보나? 그 상도동에 양녕대군을 모신 사당이 있어요. 그 사당을 지덕사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들 이렇게 흘려 듣지는 말고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잘하는 애들 있으면은 그 뭐야 겨울방학 때 그 한능검 응시하면 좋으니까 한능검에 나올 만한 얘기들 선생님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기본 시험에 나올 것들. 지덕사는 지극한 덕이란 뜻이에요. 왜 지극한 덕이에요? 세자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동생. 근데 그 동생이 역대로 이름 남을 만한 아주 유명한 동생이죠. 세종대왕에게 왕자리를 잘 물려줘서 세종대왕이 왕이 될 수 있게 도왔다 해서 지극한 덕을 쌓았다 해가지고 자, 이 양녕대군을 기리는 사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덕사라고 불러요. 효령대군의 사당은 서초구 방배동에 있습니다. 충권사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세자를 새로 책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양녕대군이 세자에 있었던 기간이 14년이에요. 길어요, 짧아요? 상당히 긴 기간이죠. 네. 자, 그랬기 때문에 평소에 나중에 세자가 왕이 됐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세자 주변에 모여 있었던 소위 말하는 라인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세자가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된 거예요? 세자 주변에 있던 라인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박죽동 개신세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자기 끈떨어진 연이 된 거죠. 예, 여러 지금 용어들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뭐랄까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이런 것들을 우려해가지고 충녕대군이 세자가 된 지 2달 만에
파격적으로 자기가 왕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세자된 지 2달밖에 안 된 충녕대군한테 왕위를 물려준다면 이런 양위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세자 기간 2달 만에 충녕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는데 그 사람이 조선의 4대 임금 누구다? 세종이다. 왜 이렇게 빨리 양위했을까요? 자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 세종에게 반발하는 양령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태종이 힘이 있을 때 다 어떻게 하려고? 제거하거나 정리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자, 보통 왕이 양위를 하게 되면은 양위한 왕은 뭐가 돼요? 상왕이 되죠. 그래서 태종은 조선시대 몇 번째? 세 번째 상왕이 돼요. 그럼 첫 번째 상왕은 누구였어요? 태조 이성계였죠. 이성계가 왕자의 난 당해가지고 정종한테 왕자리 물려줬을 때 일시적으로 상왕이 됐었죠. 그죠? 그럼 2대 상왕은 누구죠? 정종이죠. 근데 정종이 지금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태종이 이제 상왕으로 물러났을 때. 그럼 상왕이 몇 명이 돼요? 태조 이성계는 이때 죽었어요. 1408년에 죽었어요. 그럼 상황이 2명이 되죠. 그때 자 정종이 사망됐을 때 태조 이성계를 어떻게 했어요? 태상왕으로 높였죠. 자, 근데 정종을 태상왕으로 높이기에는 아니죠. 그죠? 정종이 뭐 특별히 하나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원의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종을 뭐라고 했을까요? 찍어봐. 뭐라고 했을까요? 사망? 뭐라고 했을까요? 노상왕이라고 그래요. 노가 뭘까요? 노. 늙을 노자. 노인할 때 노자. 늙은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노상왕이라고 이제 올리게 되죠. 세종은 세 번째 상황이 된 다음에 4년 만에 죽고요. 정종은 자기 동생보다는 일찍 죽어요. 노상왕 된 지 1년 만에 죽어요. 자, 이렇게 세종이 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세종의 부인 소헌왕후 심씨예요. 청동 심씨 있나? 네. 심씨는 아주 유명한 가문. 자, 자, 이 소헌왕후 심씨 현모양처. 네, 아주 세종대왕과 아주 그냥 환상의 파트너였죠. 누구의 딸이었냐면 심온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 심온. 이 심온은 당시 관직이 영의정이었어요. 영의정이면은 왕 바로 다음이죠? 네. 영의정 되기 전에 6조의 판서직을 다 해봤어요. 2조, 호조, 병조, 예조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정까지 올라가게 된 정말로 이제 더 이상 더 올라갈 데도 없는 정말 그 높은 관직까지 올라간 심온. 이 심온이 이제 자기 딸의 남편이니까 세종대왕이 시몬이랑 어떤 관계예요? 사위 장인 관계죠. 시몬이 이제 영의정 된 다음에 명나라로 사신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이때 환영 인파가 그 한양도성을 거의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몰렸다. 인기 어땠어요? 많았어요. 예. 자, 근데 이 시몬은 자기 딸이 왕비가 됐기 때문에 왕실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태종이 싫어했던 거. 외척이죠, 외척. 예. 자, 태종은 이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자기 지금 안 그래도 약간 입지가 불안한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문제는 장인어른이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자, 태종이 이전에 자기 처의 그 동생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무구, 무질, 무휴, 무회 다 죽여버렸죠. 그죠? 이렇게 비정한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정도전 죽이고, 자기 동생들 죽이고, 킬러죠, 킬러. 그죠? 자, 근데 이 사람 눈에 타겟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 시몬이 들어왔어요. 자, 태종이 세종한테 양위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자, 나머지는 다 주상이 하는데 딱 두 가지만 나한테 보고하게끔 하세요. 이조랑 병조의 일만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조는 뭐 하는 데예요? 이조. 인사 담당 기구죠? 누구 영의 정하고 누구 이조 판사하고 누구 좌의 정하고 하는 걸 이조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병조는 뭐 하는 데예요? 인사 군사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죠? 이거는 세종대왕한테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이건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위는 했지만 겉보기에만 양위지 실제적인 권력은 다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태종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조 병조에 관련된 거는 세종 말고 나한테 먼저 보고하게끔 해라. 자, 우리 이조나 병조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한 한서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너희 앞으로 너희도 나중에 출세하고 올라갈 거니까 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부서의 장급들은 도장만 찍어요. 중요한데. 방향만 결정하고. 그러면 실무, 실제 좀 복잡하거나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실무들은 누가 담당할까요? 2인자들이 담당하는. 1인자는 중요한 결정만 하는 거고 2인자가 뭘 한다고요? 그 귀찮은 실무를 한단 말이에요. 판서 아래 참판이 있어요. 참판. 이조 참판, 병조 참판, 공조 참판. 이 사람들이 실무 담당자예요. 자, 병조 참판. 강상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 군사 문제에 관련된 거를 실수로 깜빡하고 당연히 임금님한테 충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한테 보고했을까요? 세종한테 보고를. 세종이 실록의 기록에 하면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왜 그랬어? 자, 태종이 이거를 안 거예요. 저놈 봐라. 병조 관련된 일은 다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는데 세종한테 보고한다고? 저거 두 마음을 품었네. 야, 쟤 잡아와. 광상인이 의금부에 잡혀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조선시대 죽이기 전에 뭐부터 할까요?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끔찍한 고문을 당해. 자, 고문을 하는데 강상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사실은 영문도 모르고 잡혀 들어왔는데 자, 결국은 결론이 이거예요. 왜 태종한테 보고 안 하고 세종한테 보고했느냐? 세종한테 보고할 때 뭔가 딴 마음을 품지 않았느냐 이건데 딴 마음을 품은 게 없어요. 그냥 실수한 건데. 근데 계속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이 강상인을 고문하던 사람들이 강상인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예. 자, 이 사람이 이 사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시몬이 태종한테 보고하라고 시켰지? 자, 지금 태종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걸 못마땅히 여긴 시몬이 너한테 시킨 거잖아. 어, 세종한테 보고하라고. 그래, 안 그래? 나는 그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하고 시몬대 가면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 그럼 또 고문이 들어가는. 고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어떻게 고문할까요? 예, 앉혀놓고 이 나무 꼬챙이 꽂아놓고 이렇게 이거 트는 거 뭐라고 해요? 주 주라? 줄이틀기라고 하죠. 줄이틀기. 너희 수업 들을 때 가만히 못 있고 막 이렇게 막 아우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비비 꼬는 거를 줄이 튼다고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가끔. 그 줄이 틀면 사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몸을 비비 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이 튼다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 자, 요 줄이 트는 걸로도 여기 사람이 너무 심하게 틀면 걷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로도 이제 강상인 입에서 시몬 얘기가 안 나오니까 압슬에 들어가요. 네, 맞아요. 누를 압자예요. 슬이 뭘까요? 슬. 무릎슬이에요. 무릎슬. 슬개골 들어봤죠? 네. 자,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요. 근데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도자기 있죠, 도자기. 도자기를 깨요.
그 다음에 땅바닥에 뿌려요. 그 위에 무릎 꿇고 앉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피나고 찔리고 막 난리 나겠죠? 근데 그 위에 널빤지를 하나 올려요. 사람 여기 허벅지 위에. 그 다음에 남자 둘이 올라가요. 그리고 널뛰기 하듯이 위에서 밟는 거예요. 그 당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앉은, 앉은뱅이가 되는. 네. 여기 무릎 관절이라는 게 다 상하겠죠? 네. 그게 압슬이에요. 이 압슬이 들어갔다는 거는 병신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결국은 강상인 입에서 누가 얘기가 나왔을까요? 시몬이 다 시킨 일입니다. 시몬이 세종에게 보고하게끔 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고 명나라 갔다가 사신으로 돌아오던 시몬, 분위기가 이상해요. 자, 의금부에서 시몬을 잡아왔어요. 그 다음에 너가 강상이 시켰지? 계속 고문이 들어간. 시몬도 줄이 틀기 압수를 거쳐가지고 그래도 왕의 장인이죠. 그러니까 찢어 죽이진 않고 사약을 내려요. 자, 이렇게 해서 시몬도 제거가 됩니다. 강상인도 제거가 됩니다. 자, 대간. 그러니까 대간에서 뭐라고 요청이 올라왔을까요? 시몬을 제거했으니까 누구도 폐비시켜야 된다? 시몬의 딸이었던 소원왕후 심씨도 폐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역적의 딸이잖아요. 그죠? 근데 태종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며느리는 잘못한 게 없대요. 그래서 소원왕후 심씨는 왕비 자리를 보존을 해요. 이 또라이죠, 약간. 죄 없는 사람도 죽여놓고, 그 지금 며느리는 이게 살려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튼, 뭐 왕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태종이 제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종 원대로 그 시몬이 제거됐고, 그 다음날 뭐 했을 것 같아요? 세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시몬한테 사약을 내린 다음날, 자, 궁궐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연주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술자리를 크게 열었단 말이에요. 자, 그 자리에 참석한 세종. 여기서 슬퍼하거나 아니면 불만 섞인 얘기나 표정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연 잔치에서 즐겁게 술 먹고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세종이 그 잔치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자, 결국 이 일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안타까운 건 이 소원왕후 심씨인데, 자기 엄마였던 그 안씨, 엄마는 또 관의 노비로 전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엄마는 노비가 돼요. 다행히 세종대왕이 이 소원왕후 심씨를 아주 예뻐하고 사랑해가지고, 둘 사이에는 금슬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팔남 이녀를 낳아. 자식을 몇 명 낳았다고요? 10명을 낳아. 여기다가 자식만 좀 써볼게요. 딸들 정소공주랑 정의공주도 있는데 아들만 쓸게요. 자, 큰아들이 세자죠? 이 세자가 훗날 뭘로 즉위하죠? 문종으로 즉위하겠죠. 둘째, 칸을 좀 남겼어요. 둘째는 수양대군이라고 해요. 문종 이름 혹시 뭔지 알아요? 세자? 세조. 이향. 세자의 이름 뭐라고요? 이향. 수양대군 둘째예요. 문종은 아주 아버지 닮아가지고 모범생이고 그 공부도 잘했던 착실한 아들이었다면 수양대군은 활 쏘는 거 좋아하고 말 타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어울리는 거 좋아해요. 맞아요. 이유. 네. 셋째, 예술가. 안평대군. 이용. 글씨, 서예 이런 거 있죠? 그림, 최고. 네. 완전 예술가. 그리고 가장 좀 그래도 무난하게 살았던. 근데 걱정이 많았던 이명대군. 그 뒤로는 그냥 쭉쭉 쓸게요. 예. 자, 광평대군. 저기 저 묘 있죠?
태화 옆에 광평대군 묘 지나가 본 적 있어요? 저 태화 저 윗동네 있거든요. 그 광평대군 19살에 죽어요. 뭐 먹다가 뭐 걸려가지고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하죠. 19살에. 그런 야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실록에는 생선 가시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는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금성대군. 이 금성대군은 단종이 나중에 폐위됐을 때 단종을 포기하려는 그 모의에 가담했다가 세조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사사되죠. 그죠? 평원대군. 홍역으로 17살에 죽어. 일찍 죽죠. 막내가 영흥대군. 아, 요거는 조금 있다가 재활용을 할 거고, 세종대왕 업적을 빨리 쓸게요. 세종대왕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32년 동안 왕을 해요. 부인은 아버지 시몬이 안타깝게 죽었던 수원왕후 심씨. 네. 세종대왕은 아버지가 육조직 계제하던 거 도저히 이거 계속 유지할 수가 없죠. 의정부 서사제. 왕이 있으면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는데 육조가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는 왕에게 보고하고 왕은 의정부에 의정부는 육조에다가 명령을 전달. 의정부를 거치는 거죠. 그죠? 이때 의정부 재상으로 활약했던 여러 재상들 황희정승 들어봤어요? 황희정승, 정승 맹사성. 황희는 90살 다 되도록 세종대왕이 아주 예뻐했던 신하인데 황희정승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원래 황희는 세종대왕 즉위하기 전에 세종의 즉위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 황희는 양녕대군 폐쇄자 될 때 양녕 폐쇄자 시키면 안 된다고 끝까지 얘기하다가 태종 눈밖에 나가지고 귀양을 갔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세종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반대했던 사람인데도 황희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보고 황희를 정승으로서 이제 굉장히 예뻐하고 잘 썼단 말이에요. 영의정으로서 최장 기간 있었던 황희, 그리고 그 황희의 파트너 격이었던 누구? 맹사성. 그 밖에도 뇌물도 받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나 나쁜 데 많이 연루되었던 조말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종 때부터 일해오던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올랐는데도 이 조말생도 세종이 썼단 말이에요. 이 조말생이 구설에는 오를지언정 능력은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보고 오로지 뭐를 많이 봤다? 능력을 많이 봤다. 세종대왕 정치의 세는 세 가지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자주. 자주가 뭐죠? 자주? 자주한다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 주인 주자예요. 네. 스스로.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영향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뭔가 한다는 뜻이. 자주. 그리고 백성들에게 항상 귀를 기울여요. 민본, 백성민, 근본본. 그리고 항상 실생활에 도움되는 거. 실용. 이게 세종대왕 정치의 세 가지 키워드예요. 자주, 민본, 실용.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거 학자들을 모아놓은 공간? 집현전. 이 집현전에 세종 때부터 단종 때까지 집현전이 운영이 되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학자들이 96명이거든요. 이 96명의 학자들 그 출신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과거 시험 급제 출신들이. 그 중에서도 절반이 5등 이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천재, 수재들, 엘리트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랑 왕이 모여가지고 학문 토론,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을 같이 해요. 아까 왕이 하는 걸 뭐라고 했죠? 경연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공식적으로 하는 경연 외에도 왕은 이제 조선시대 왕은 유교 군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해야 됐거든요. 왕이 공부하는 거. 자, 하루에 여러 번 공부를 하는데 먼저 아침 먹고 하는 공부. 조강이라고 불러요. 점심 먹고 하는 공부.
주강이라고 2시간씩이에요. 저녁 먹고 하는 공부 석강이라고 불러요. 이걸로 끝? 자기 전에 하는 공부 야대라고 봐요. 밤에 신하들을 만나는. 왕으로 사는 거 만만치 않죠? 네. 하루 종일 공부해야 돼요. 공자, 맹자 이런 거 계속 보는 거예요. 책을 앉아가지고. 자, 그죠? 연산군 같은 왕들이 이런 거 거르는 거죠. 근데 뭐 세종대왕은 이런 거를 굉장히 꼼꼼히 경연을 치렀고 경연을 재위기간 32년 동안 2,000번을 넘게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뭐만 하면 모아가지고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백성들 농사에 도움이 되는 농사를 편찬하는데 농사, 직설, 뭐 정초 이런 사람 시켜가지고 농서예요, 농서. 네. 그리고 어, 저 우리나라 각종 약재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편찬한 약학 백과사전, 향약, 집성방, 의학 백과사전, 의방, 유치. 이때 우리나라 일식이나 월식 같은 거 계산하려면 서운관 관리들이 중국 달력 보고 계산을 했거든요. 중국 칸을 보고 만든 달력이랑 이게 우리나라 실정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맨날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늘을 보고 만든 달력. 원래 이거는 중국 눈치를 봐가면 중국이 만약에 알게 되면은 중국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달력을 만드는 거는 역대 중국 황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황제 몰래 우리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달력을 만드는데 그게 칠정산이 이슬람 역법을 참고해가지고 만든 칠정산 4편, 외편으로 구성된 우리 실정에 맞는 달력. 세종대왕 업적하면 이게 백미죠? 훈민정음을 창제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알게끔 어떻게 해요? 반포하는 거죠? 전주 향리였던 이한사 기억나요? 삼척으로 도망갔다가 함흥으로 가가지고 함흥에 정착했던 그 이한사의 자식들이 이제 이자춘, 이성계, 이방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을 여섯 용이라고 표현했죠. 해동 육룡이 나르샤. 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한 용비, 어천가. 자, 조선은 불교를 비판했지만 여전히 왕실에서는 불교를 꽤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왕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일대기를 노래한 수호나무 심씨가 죽었을 때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불심이 되게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다가 이제 불교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때 그 부처의 일대기를 한글로 기록을 해요. 이게 석보 상절. 훈민정음 창제를 집현전 학자들이 주도했다. OX, OX, XX. 집현전 학자들은 최만리, 정창손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왜 한글 만드는 걸 반대했을까요? 맞아요. 중국에 한자라는 문자가 있고 괜히 우리나라가 문자 만들었다가 중국이 이거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이렇게 외교 분쟁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세종대왕 이거 혼자 만들었을까요? 누구랑 만들었을까요? 추측하기를 자기 아들들이랑 아마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 아들들 몰래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 만들지 않았을까라고들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세종대왕이 남긴 업적. 네. 4군 6진을 개척을 하죠. 지금 그래서 저 북한, 남한 포함한 한반도 영토의 그 경계선을 확보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죠. 4군 6진 지역엔 여진족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4군 개척에는 최윤덕이라는 장군을 보냈고 6진 개척에는 김종서라는 장군을 보냈어요. 김종서는 원래 과거 시험 급제한 그 문관인데 이 김종서를 보내가지고 예전에 그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그 묘청 난 진압했듯이 김종서를 보내가지고 육진을 개척하게 만들었어요. 김종서는 이때 육진 개척에서 큰 공을 세워가지고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대호라는 별명이 붙죠. 대호 김종수. 공법을 실시하게 돼요. 공법. 공법은 세금 제도예요. 자,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풍년, 흉년에 따라서 농사 수확량이 다르죠. 풍, 흉. 그리고 어떤 땅은 농사가 잘 되고 어떤 땅은 농사가 안 되죠. 자, 농사가 잘 되는 좋은 땅을 비옥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의 차등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풍년이 들었으면 상상년, 그거보다 아래면 상중년, 그거보다 아래면 상하년,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이렇게 내려가서 하하년까지 9등급으로 나누는 거. 이런 거를 연분 구등법. 어떤 땅은 1등전, 어떤 땅은 6등전 해가지고 세금 양을 달리 거둬요. 이런 거를 전분 육등법 이렇게. 이걸 통틀어서 세종대왕의 공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금 제도를 실시할 때 설문조사를 해요. 경기도 지역 농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17만 명한테 물어봐요. 그만큼 백성들 의견을 중시했던 세종대왕. 자, 요거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세종대왕이 이제 두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다 잘했는데 두 가지. 첫 번째, 첫 번째, 건강 관리가 꽝이었어요. 세종대왕은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태종이 걱정했다는 기록들이 실록에 실려 있어요. 고기 아니면 밥을 안 먹으니까 저 운동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나온다. 근데 또 운동은 좋아해, 안 좋아해? 운동은 또 안 좋아해. 오로지 독서, 편식. 그러니까 몸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죠. 어떤 식으로 안 좋아져요? 돼지가 되는 거예요. 점점 뚱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비만에 대해서 계속 뭔가 노력을 해서 이거를 운동을 하거나 해서 빼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노력을 안 하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30대 초반부터 세종대왕 질병 관련된 기록이 계속 나와요, 실록에. 등에 종기가 생겼다. 다리 한쪽이 부었다. 걷기가 힘들다. 눈이 안 보인다. 시력이 떨어진다. 그죠? 그리고 관절염. 자, 이런 것들에 시달려가지고 세종대왕이 죽기 10년 전에는 거의 그 정무를 잘 보질 못해요. 그래서 그 정치를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세자한테 맡긴다. 이렇게 세자가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치하는 거를 대리 청정이라고. 문종이 그래서 왕이 되기 전까지 무려 10년 동안 대리 청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종은 어떤 임금이에요? 실무 경험이 많은 임금이죠. 준비된 임금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세종대왕 잘못했던 거 두 번째. 자, 이 며느리 고르는 거. 이게 사람 힘으로 사실은 좀 되지 않는 부분인 것도 있는데 문제는 세종대왕이 너무 좀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이제 아들 문종의 며느리를 고를 때 좀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요. 이게 지금같이 연애 결혼이나 이런 걸 하는 시대가 아니라 부모가 결정해주는 대로 결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세자가 첫 번째 세자빈으로 맞아들인 여자가 휘빈 김씨예요. 외모가 별로 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자가 좋아하는 다른 첩들이 있었는데 걔네만 가까이 하고 휘빈 김씨를 가까이 안 하니까 휘빈 김씨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신던 꽃신을 불에 태우면 재가 나오죠. 그 재를 물에 타가지고 남편한테 먹이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미신을 어디서 듣고 와요. 그래서 자기가 신던 신을 태워가지고 그걸 해요.
근데 이거 효과도 없고 이거 뭐야 해가지고 문종이 이거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뱀이 짝짓기 할 때, 교접할 때 나오는 액체, 이거를 헝겊에 묻혔다가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환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빈김 씨가 이거를 몰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세자빈으로서 할 일인가? 아니죠. 그래서 쫓겨나요. 두 번째로 맞아들인 부인이 세종대왕이 고른 여자가 순빈봉 씨예요. 이번에는 간택, 그러니까 며느리 고를 때 외모를 많이 보라 그래요. 그래서 외모를 많이 봤어요.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세자가 또 순빈봉 씨한테 별로 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순빈봉 씨가 성격이 좀 활달했던 것 같은데 세자가 잘 안 찾아오니까 이따금 찾아올 때마다 궁녀들을 모으게 해가지고 막 그 세자를 위한 어떻게 세레나데라고 해야 되나요? 노래를 단체로 막 부르게 해. 그러니까 좀 아무튼 활달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세자가 마음을 안 주니까 점점 이제 그 세자랑 거리가 멀어지더니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이 순빈봉 씨가 자기 그래도 세자빈이니까 모시는 궁녀가 있었겠죠? 그 궁녀랑 얼레리 꼴레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끼리 뭐 한 거예요? 조선 최초의 동성애자. 네. 레즈비언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순민봉 씨도 어떻게 됐을까? 이 걸려가지고 쫓겨난답니다. 망신이죠, 왕실에서는. 새롭게 고른 여자가 현덕왕후 권씨예요. 아, 이 칸이 좁네. 여기는 잘 쓰세요. 현덕왕후 권씨랑은 문종이 사이가 아주 좋아가지고 둘 사이에서 마침내 딸 하나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단종이에요. 이름은 이홍위. 네. 원래 보통은 조선시대 왕들 이름은 다 한 글자인데 아주 예뻐해가지고 특별하게 이름을 두 글자를 붙여줬다. 자, 문종이 10년 동안 대리청정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현덕원 권씨가 단종을 낳자마자 산후병으로 죽어요. 1441년 이제 문종이 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을 해요. 1442년 현덕왕후 권씨가 죽어요. 1444년 다섯 번째 동생이었던 광평대군이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는지 어떻게 해서 죽어요. 1445년 일곱 번째 동생 평원대군도 홍역에 걸려서 죽어요. 1446년 엄마 소원왕후 심씨가 죽어요. 조선시대는 유교사회죠? 누구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죽으면 뭐 해요? 예, 장례식을 치르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 기간이 늘어나고 막 줄어들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엄마 돌아가시면 몇 년 상해야 돼? 3년이에요. 아버지랑 똑같아요. 나머지 동생들 죽었을 때는 1년씩. 와이프 죽었을 때도 1년씩. 그러면 1년 상 치르는 동안 어떻게 하냐면 까끌까끌한 상복 입고 그 영전 차려놓고 조문객들 오면은 그 조문객들 맞아서 인사한 다음에 그 점심 때 저녁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눈물이 안 나더라도 소리 내면서 이제 우는 신용을 해야 돼요. 이걸 곡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3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마 3년, 동생 1년, 동생 1년, 그리고 자기 와이프 1년 해가지고 상만 몇 년을 지금 거의 한 6, 7년을 치렀죠. 그리고 이 기간에 또 세자가 뭐 했어요? 쭉 대리청정했죠.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3년상 끝나는 게 1449년인데 그 바로 이듬해 1450년에 이번엔 누가 돌아가셔요? 세종대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또 몇 년상 해야 돼요? 또 3년상 해요. 그래서 문종이 초상만 10년을 치른 거예요. 10년. 그리고 그 기간에 대리청정도 같이 하고. 그거 어때요? 몸이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2년 만에 죽어. 자, 문종이 죽으면서 문종 엄마도 죽었죠? 어린 12살짜리 단종이 왕이 돼요. 보통 어린 왕이 즉위하면은 그 왕을 누가 감싸주고 보호해줘요? 엄마나 할머니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할머니 먼저 죽었죠? 엄마도 죽었죠?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자식들 능력 썩히는 거 아깝다 그래가지고 몰래 한글 만드는데 써먹기도 하고 열심히 써먹었던 아들들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하다 보면 사람이 뭐가 생겨요? 인정받고 싶고 욕심이 생기죠. 가오도 생기고. 누가 가장 욕심이 많았을까요? 그 경쟁자는 자, 어린 조카 단종.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할게요.